03 명제 그리고 산술기하 평균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에 대한 개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우리 명제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자. 자, 명제라는 것은요 참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문장 또는 식이에요.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선생님이요 지금부터 문장을 말해볼게. 얘가 명제인지 아닌지 너희들이 한번 얘기해봐. 김미애 선생님은 아름답다. 얘는 명제일까 아닐까? 얘는 명제라고 말할 수가 없어. 딱 보는 순간 오 확실히 참이야, 확실히 거짓이야 얘기해야 되는데 뭐 어떤 사람 눈에는 선생님이 너무 아름답겠고 어떤 사람 눈에는 할 수도 있는 거겠고. 맞아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떨까? 김미애 선생님은 남자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지금 이 문장은 명제일까 명제가 아닐까? 명제예요. 명제이다 손 들어봐. 명제가 아니다 손 들어봐. 오케이, 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거짓인 명제도 명제다야. 알겠습니까? 거짓인 명제도 명제다 라는 사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요 이 명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조건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원래 교육과정이 개편되기 이전에는요 명제와 관련된 파트의 제목이 뭐였냐면 명제와 조건이었어요. 와, 명제하고 조건은 서로 무슨 관계야? 대등 관계였어. 그런데 놀랍게도 애들 보고 야 명제 아니? 이러면 네 알아요. 조건 아니? 에? 그건 뭐예요? 이래. 애들은 앞쪽에만 집중해서 얘만 기억하고 얘를 대부분 모르더라 라는 거지. 그런데 확실히 명제를 구분하고 싶으면 명제인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하고 싶으면 너희들은 상대적 개념인 조건을 무조건 알아야 돼. 자, 그러면 조건을 왜 학생들이 그렇게 지지리도 못했을까? 이유가 있겠죠? 자, 조건의 정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X값이 확정되면 명제는 아니지만 그때야 비로소 명제 무시를 하는 것. 뭔 소린지 알겠어? 모르겠어? 모르겠지? 이게 뭔 소리야? 뭔지 모르겠다. 이래서 애들이 조건을 되게 잘 못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그 설명을 좀 할 거예요. 자, 하기에 앞서서 조건과 똑같은 수학적 용어, 똑같은 수학적 표현이 있어서 그 표현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조건은요, 조건 명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건은요, 명제 함수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 수능 시험에는 저 세 가지 용어, 조건, 명제, 명제 함수라는 세 가지 용어 중에서 무슨 용어가 실제 시험에 출제됐을까? 명제 함수가 출제됐어요. 아주 치사한 거지. 왜? 이 안엔 조건 명제라는 용어 안엔 조건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라도 하지. 명제 함수 이러면 애들이 조건이라는 말 자체가 아예 빠져 있으니까 얘가 조건이라고 생각해 안 해? 안 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명제 함수도 사실은 무슨 말이다? 조건이다 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도대체 x의 값이 확정되면 명제는 아니지만 그때야 비로소 명제 무시를 한다라는 이 녀석은 뭐냐면, 자, 보도록 할게요. 일명 우리가 2차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식이에요. x의 제곱은 1이라는 식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요 요 x값에 따라서 얘는 보세요. x자리 2를 대입하면 1의 제곱은 1 이래서 참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하지만 x자리 2 대입하면 2의 제곱은 1이래. 이게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거짓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여기서 뭘 알 수 있어? 자, 얘는 명제는 아니지만 x의 값을 확정시키는 그 순간 참거짓을 논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까? 요런 게 바로 조건이다예요. 자, 아래 나와 있는 부등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 부등식이 x자리 2를 대입하면 얘 참이다 거짓이다? 거짓 나와요. x자리 2 대입하면 얘 참이다 거짓이다? 참 나와요. 와, 이 식은 x값에 따라서 참도 됐다 거짓도 됐다 하네. 우리는 이런 것을 조건, 명제 함수, 조건, 명제 이런 용어로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조건의 범위는 되게 넓어요. 여러분이 배우는 모든 함수 있지? 이 함수가 전부 조건의 영역에 속해 있어. 너희들이 알고 있는 도형 문제와 관련된 개념들 전부 조건이에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방정식 전부 조건이에요. 너희들이 배운 부등식이 두 종류가 있어. 조건 부등식과 절대 부등식. 그 두 개의 부등식 중에서 조건 부등식에 해당되는 건 전부 조건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수학의 대부분의 파트는 조건이야. 즉, 수학의 대부분의 파트라 하면 무슨 얘기냐면요, 너희들 보고 이런 거 구하라고 나오지. 야, XY 구해봐, 이런 문제가 나왔어. 그 얘기는 뭐야? X값도 구하고 Y값도 구하라는 얘기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떤 값에서는 이 X가 참이 나올 거고 다른 값을 집어넣으면 거짓이 나올 테니까 참이 되는 값만 구해봐 라고 요구하는 이런 개념들 있지? 이게 전부 사실은 조건의 영역에 속해 있는 개념들이야. 되겠습니까? 미지수값 구해봐 라고 요구하는 건 전부 조건이다예요. 그래서 수학의 사실은 대부분의 영역, 방정식도, 조건 부등식도, 함수도, 도형과 관련된 문제도 이거 수학의 거의 8, 90인데요. 예, 수학의 8, 90%는 전부 조건이라는 아주 거대한 개념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좀 알아두세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그 아래 명제를 배우기 위해서요, 부정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정의 핵심 개념 뭐냐? 자, P가 아니다 라는 요 표현을 우리는 P의 부정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얘를 줄여서요, 우리는 이렇게 기호로 나타내고요, 요 물결 무늬를 not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우리는 P가 아니다 라는 말을 not P라고 부르고 물결 무늬 P로 나타냅니다. 자, 그럼 부정에서의 핵심 내용은 뭐냐? 부정은 반대말이 아니다. 부정은 여집합이다 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거 뭐야? 크지 않다 라는 말이지. 자, 야, 크지 않아. 이거 무슨 말일까? 이러면은 부정에 대한 개념이 없는 애들은 크지 않으면 작다 이렇게 얘기해요. 부정을 모르는 애들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 뭐다? 크다라는 애가 살고 있는 영역에는요, 같다, 작다 요런 애들이 같이 어울려 살고 있어. 그러면 크다가 아니다면은 바로 크다가 아닌 부분에 빗금치라면 얘지. 즉, 크지 않다라는 말은 작다가 아니라 뭐와 같다? 작거나 같다라는 표현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 반대말이 아니다. 여집합이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음수가 아닌이라는 표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수라는 애가 살고 있는 동네에 같이 살고 있는 애들 어떤 애들이 있어? 양수도 있지만 경계가 되는 영도 있지. 즉, 음수가 아닌이라는 말은 양수야 라는 것이 아니라 영 혹은 양수다 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되겠습니까? 예, 이것이 부정의 핵심 개념이다. 자, 그러면 페이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넘겨서 진리집합에 대한 개념 알아볼 거예요. 자, 진리집합. 정의상으로는 되게 어려워요. 왜? 조건을 참으로 하는 모임 전체가 진리집합인데 대부분의 애들이 조건을 잘 뭔지 모르거든. 모르는 것을 참으로 하는 모임 전체? 이게 뭐야? 이렇게 넘어가요. 그런데 진리집합은요, 핵심만 빼서 설명드리자면 되게 간단해요. 답을 집합으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예요. 자, 무슨 말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의 집합을 정수의 집합이라고 할 때 px는 x의 제곱은 1이다 라는 조건에서요, 조건 px의 진리집합 p를 구하려면 x제곱은 1이라는 2차 방정식을 푸는 겁니다. 와우! 답이 2하고 마이너스 1하고 두 개 나왔네? 이때 이 녀석을 1,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답을 집합기호를 붙여서 표시해. 그러면 이게 곧 무엇이다? 진리집합이 된다요. 그냥 답 구해서 어디에 넣어버리면 된다? 집합기호 안에 넣어버리면 그것이 바로 진리집합이다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답을 집합으로 표시한 것. 진리집합이란 무엇이다? 답을 집합으로 표시한 것. 진리집합이란 답을 집합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아래 개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명제를 배우다 보면 모이면 모이다 이런 명제를 많이 다뤄요. 예를 들어 인간이면
동물이다. 참인 명제죠? 이런 패턴의 명제를 많이 다뤄. 그래서 수학자들은 이 기본적인 명제 구조에서 이 앞부분을 보통 가정부, 이 뒷부분을 보통 가정, 결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때 이 가정과 결론을 나타내서 P이면 Q이다 라는 상황을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화살표를 이용해서 나타냅니다. 그리고 P를 가정, Q를 결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P이면 Q이다가 참이야. 그걸 P이면 Q이다가 참 이렇게 쓰면 연필심 많이 들잖아. 그래서 간단히 쓰기 위해서 어떻게 약속했냐면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는요. 요 화살표에다 선을 하나 더 긋는 거예요. 그러면 요 편이 바로 뭐다? 참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P이면 Q이다가 거짓이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나타내냐면요. 여기에다 이렇게 짝대기를 긋거나 혹은 바로 위에서 배운 참이라는 표현에 짝대기를 거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P이면 Q이다도 참이고 Q이면 P이다도 참이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인간이면 인간이다. 이런 명제가 나와 있을 때는요. P하고 Q하고 똑같은 녀석이지. 이때는 이런 기호를 사용합니다. 자, 선생님이 이런 기호는 가끔 언급했는데 선생님이 뭐라고 부르는 기호지? 동치관계입니다. 라고 부르는 기호죠? 동치관계. 꼬라지가 조금 달라 보여도 수학적 내용으로는 똑같은 개념일 때 우리는 동치관계라는 이 기호를 사용합니다. 자, 이제 수학에서 명제가 어떤 약속을 가지고 있는지 알겠지? 그러면 이제 또 그 밑에 작다고 유치한 개념 좀 정리하고 갑시다. 자, P와 Q, P&Q의 부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와 Q와 P&Q의 부정을 배우기에 앞서서 드무르강 법칙 정리해 보도록 하자.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 있어요. 드무르강 법칙에 의하면 얘 모두 적용하는 거지. 어떻게 바뀝니까? 시작!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얘는요.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이지. 구조가 똑같아요. 명제가 집합 뒤에 나오는 이유는 명제와 집합은 서로 바꿀 수 있는 여지가 되게 많기 때문이야. 자, 여기에 낫이 붙으면 사실 부정과 낫은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얘를요, 얘 모두 적용시켜주는 거예요. 즉, 낫P, 오와의 낫이 붙으면 뭐로 바뀔까? and, 그리고 낫Q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아래에 있는 식은 뭐로 바뀌겠어? 시작! 낫P, 오와 낫Q라고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오, 이거 등수랑 법칙과 똑같구나. 자, 여기까지가 기초입니다. 됐나? 자, 지금부터 우리 재미있는 수학을 배워보도록 하자. 너희들이 이제 요 파트부터는 선생님들이 참 개념 설명을 못하는 파트야. 요 앞 페이지, 2페이지까지는 누구나 개념 설명이 가능하고요. 3페이지부터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명제라는 게 나왔어. 그러면 명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얘가 참일까? 얘가 거짓일까를 판단하는 거지. 맞아. 이 명제는 참이야. 이 명제는 거짓이야. 이 얘기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개념의 제목이 뭐야? 명제의 참과 거짓을 판정하는 방법에 대해 공부하겠다야. 그런데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배우는 명제의 참, 거짓의 판정 수준은 한 3가지 정도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선요, 논리적 관계라는 건 뭐냐면 요건 중학교 때도 많이 했던 거야. 그냥 뭐 이건 이러니까 참일 거야, 이러니까 거짓일 거야 라고 이렇게 논리적 관계 같은 거 이렇게 좀 따져가지고 얘 참이야, 얘 거짓이야 얘기하는 거 있지? 그런 중학교 때도 많이 했던 평범한 게 3번이에요. 그러면 고등학교 때 본격적으로 아주 중점적으로 배우는 부분은 몇 번과 몇 번? 1번과 2번 되겠습니다. 자, 1번에 보니까 와, 진리집합을 가지고요.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보겠대. 명제를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려는데 뭐가 등장한다는 얘기야? 집합이 등장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옆에다 핵심 개념만 적겠습니다. 적어 놓으십시오. 확대는 참, 축소는 거짓이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참, 축소는 거짓이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발레라는 개념을 배우게 될 겁니다. 자, 발레라는 개념은요, 옆에 요렇게만 우선 적어 놓고 갈게요. 명제가 거짓일 때만 사용 가능. 참일 때는 사용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아주 제한된 방법이고 아주 위험하고 선생님이 제일 싫어하는 방법 중에 하나야. 발레 증명법은. 고로 우리들의 대부분의 풀이는 뭐를 위주로 흘러가겠다. 1번 진리 집합을 가지고 명제의 참거짓을 판단하는 방법으로 흘러갈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1번 진리 집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제가 하나 나와 있어요. 인간이면 동물이다 라는 명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명제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지. 인간 동물 맞아요. 인간이 식물일 리는 없잖아. 얘는 참인 명제예요. 자, 그런데 명제를 진리 집합을 이용해서 구할 거야 라고 그랬지. 그래서 요 가정부를 선생님 나름대로 집합화 시켰어. 야, 가정부에는 인간만 들어가야 돼 이래가지고 예, 이렇게 인간의 집합을 만들어 놨어요. 야, 결론부에는 동물이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동물의 집합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인간과 동물의 집합에는 부분 집합 관계가 포함 관계가 성립하지. 맞아? 인간의 집합은 항상 동물의 집합에 이렇게 포함돼요. 맞습니까? 즉, 인간의 집합을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동물의 집합은 벤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크게 그릴 수 있어요. 자, 선생님이 지금부터 무슨 생각을 할 거냐면 가정, 인간이라는 가정이 결론으로 가면서 확대되고 있지. 인간이라는 가정이 결론으로 가면서 확대되고 있다, 축소되고 있다, 확대되고 있다예요. 자, 이처럼 작은 가정부가요, 큰 결론부에 포함이 되는 이런 확대 해석의 상태는 무조건 참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큰 동물이 있었는데 얘가 결론으로 가면서 동물이면 인간이다 이렇게 쪼그라들어. 그러면 무조건 참이다, 거짓이다? 거짓이다. 그 개념이 바로 확대는 참, 축소는 거짓이다 라는 개념입니다. 다시 적어놓으세요. 확대는 항상 뭐라고? 참. 축소는 거짓. 자,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 두 개만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확대 해석은 항상 참이다 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확대 해석은 항상 참이다예요. 작은 가정부가 큰 결론부에 포함되면 가정부에서 결론부로 확대될 땐 항상 참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개념 요겁니다. 적곡지, 화살로, 루자가 코 찌르기 라고 적어 놓으세요. 적곡지, 화살로, 콕 찌르기. 자, 무슨 개념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간이면 동물이다 라는 명제가 있지. 이 명제를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이 명제가 그대로 집합으로 바뀌면 이런 구조로 바뀌어버리고 있지. 맞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뭘 알 수 있냐면요. 와, 집합에서 이 부분 집합이 명제에서는 뭐가 되고 있다? 화살표가 되고 있다 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선 참이니까 두 줄 갈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야? 젖꼭지인 거야. 젖꼭지 화살로 콕 찔러야지. 젖꼭지에서 막 화살이 뿅뿅 발사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방향성을 보시란 얘기예요.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명제가 집합으로 바뀌는 개념이야. 즉, 집합이 명제로 바뀌는 개념이에요. 집합과 명제가 자유자재로 바뀌는 변환관계가 바로 이 한마디 말에 다 정리가 되고 있는 거야. 젖꼭지 화살로 콕 찌르기. 젖꼭지 있으면 화살로 이렇게 콕 찌르는 방향으로 가야지. 젖에서 화살이 막 발사되면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되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이로써 진리집합 개념 끝났어요. 이해가 안 가는 거 질문 없지. 예. 그래서 여기서 결론은 두 개예요. 확대 해석하면 참인 거고 적국자살로 콕 찌르는구나. 명제와 부분집합 사이에는 관계가 있구나 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두 번째 발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레 뜻 정리하겠습니다. 발레 땡땡. 가정은 만족하지만 결론은 만족하지 않는 예. 가정은 만족하지만 결론은 만족하지 않는 예. 가정은 만족하지만 결론은 만족하지 않는 예. 자, 줄 바꿔서 아랫줄에 적어줍니다. 발레를 들어 명제가 거짓임을 보인다. 발레를 들어 명제가 거짓임을 보인다. 발레를 들어 명제가 거짓임을 보인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요.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매일 드는 예 아는 학생도 쓸 거야. 예, 백조는 하얀 새이다 라는 명제가 있어요. 백조는 흰 새이다 라는 명제가 있어요. 자, 이 명제는 참이다, 거짓이다. 참도 거짓도 아닌 회색 분자야? 예, 다시 참 거짓 둘 중에 하나 찍어야 돼. 백조는 하얀 새이다, 흰 새이다, 참이다, 거짓이다. 예, 왜 거짓이죠? 찍었어요. 몰라요? 네. 예. 시영군? 거짓인 것 같아요. 거짓인 것 같아. 왜? 꼭 하얀색은 아니에요. 아, 꼭 하얀색 아니야? 노란색도 있어? 그거 빨면 또 하얘지는 거 아니야? 백조 막 갖다 목욕시키면? 자, 소희양 저 찍었어요. 자, 김군? 거짓. 거짓. 왜? 네? 찍었어요. 아, 색이 다양해요? 그럼 빨주노초파는 뭐예요? 예. 자, 지금부터 설명해 줄게요. 자, 선생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가장 성의 없는 답안이 너희들이 수학 문제를 푸는데 가장 성의 없는 답안이 바로 뭐냐면 발레 증명법으로 명제의 참거짓을 얘기하는 답안이 가장 성의 없는 답안이에요. 자, 발레 증명법은 어떤 위험이 있냐면요. 자, 어떤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100만 개의 경우가 있는 거야. 이제 100만 개. 100만 송이 잠수도 아니고 100만 개가 있어. 그런데 이 100만 개가 다 해당되는데 딱 한 가지 경우가 해당이 안 돼. 그러면 이 명제는 얘 하나 때문에 거짓이 돼요. 그런데 발레로 증명을 한다는 건 뭐냐면 이 많은 100만 개의 경우 중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요 하나 있지. 얘를 딱 잡아내서 야! 얘 봐 얘! 얘가 안 되니까 이 명제는 거짓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위험성이 있어? 우리는 이 100만 개 중에 이만큼은 알아도 얘 하나를 놓칠 확률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얘 하나를 놓치면 우리는 이 명제가 거짓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못 증명하는데 답지는 항상 기가 막히게 얘만 찾아가지고 야 이런 얘도 있으니까 이 명제는 거짓이야. 이런 식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야. 미치는 거지. 나는 못 찾았는데 답지는 알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답지에서 이걸 찾아내는 방법을 가르치고 설명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발레로 이런 게 있으니까 얘는 거짓이야. 자, 고이 언니는 끄덕이고 있어. 이게 무슨 느낌인지 알지?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가장 성의 없는 최악의 증명 방법 중에 하나가 발레 증명이에요. 되겠습니까? 자, 선생님이 지금 명제를 얘기했어요. 백조는 흰새이다. 이거 거짓이야. 예, 눈치가 있으면 찍어서 거짓. 왜 거짓이냐면요. 한국에서요. 비행기를 타고 14시간을 이동해. 즉 지구 반대편으로 이동해. 그 지구 반대편에 영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영국에 검정색, 흑색 백조가 몇 마리 산대. 까만색 백조 몇 마리 산대. 그래서 우리는 백조가 흰새이다라는 명제가 그 영국이라는 14시간 건너에 있는 비행기 타고 그 지구 반대편에 까만색 백조 몇 개 산다고 해가지고 그 명제가 거짓이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 까만색 백조 본 적이 있어? 없잖아.
없으니까 우리는 틀려버리는 거야. 백조면 당연히 흰색이지. 내가 본 건 다 흰색이야. 그리고 백조잖아? 하얀색? 오, 참! 이러더니 아니야. 검정색 백조도 있더래. 너희들 그래서 그런 거 보고 그 있잖아. 발레 영화 중에 블랙스완 뭐 이런 영화 있지 않았어? 검정색 백조 막 발레리나가 까만색 옷 입고 추는 거 그 개념이 있는 거야. 근데 우리 모르면 틀리는 거지. 피말리는 증명이에요. 선생님이 가장 싫어했던 증명, 그리고 선생님이 가장 노력했던 증명, 발레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풀 수 없을까? 라고 고민을 하게 했던 증명, 그리고 그로 인해서 수학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게 했던 그런 발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발레에 대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동물이면 인간이다 라는 명제가 나와 있어요. 얘는 참일까 거짓일까? 거짓 되겠습니다. 자, 얘는 가정의 동물인데 작은 인간으로 축소가 되고 있어. 축소 해석은 항상 거짓이에요. 그러면 얘가 거짓인 이유가 바로 뭐냐면요. 가정은 만족하지만, 즉 가정에는 해당되지만 결론에 해당되지 않는 얘들이 있는데 그 얘들이 이 명제가 거짓이야 라고 말하게, 주장하게 해주는 발레라는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얘 하나 들어볼까? 동물인데 인간이 아닌 것. 얘 아무거나 하나만 들어보자. 호랑이. 호랑이 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호랑이가 발레가 되는 거야. 동물 중에는 호랑이가 있는데 얘는 인간이 아니잖아. 그래서 이 명제는 거짓이야. 요렇게 증명하게 하는 거. 요게 바로 발레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개념에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축소 해석은 항상 거짓이다야. 축소 해석은 항상 거짓이다예요. 그래서 사실 얘도 발레로 증명하는 것보다는 진리집합이 가정에서 결론으로 축소되고 있다라는 걸 보이는 거. 즉 가정이 결론에 포함되지 않아를 보임으로써 증명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발레는 위험한 증명 방법이다. 위험한 증명 방법이다. 우리는 안타깝게도 발레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는 안타깝게도 발레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는 안타깝게도 발레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라고 적어두시고요. 요 빗금친 부분 있지? 요 빗금친 부분이 전부 뭐의 영역이야? 발레들이 살고 있는 영역이고요. 이 많은 영역 중에 발레는 딱 하나만 들으면 돼. 호랑이, 고양이, 강아지 하나만 들으시면 거짓되는 겁니다. 자,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요 지금부터 발레에 대한 개념 조금 더 보고 가도록 할게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발레라는 개념을요 조금 더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레라는 개념은요 식으로 정리하면 이런 경우야. 가정은 만족하는데 그리고 결론은 만족하지 않아. 즉 결론에 여집합이 되는 겁니다. 즉 얘는요 집합으로 따지자면 가정 차집합 결론이야. 집합교훈 생략하겠습니다. 외우기 힘들어서 가정 빼기 결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선생님이 여기에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렸는데 가정에서 결론을 뺀 부분, 이때 남아있는 이 찌끄레기가 발레예요. 발레가 하나도 없으면 그 명제는 뭐야? 참인 명제가 되는 거야. 되겠습니까? 자, 요게 발레의 영역이구나. 자, 그리고 우리요 요게 발레의 정의 다시 한번 적어놓도록 하자. 가정은 만족하지만 결론은 만족하지 않는 예 라고 발레의 정의 한번 더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은 만족하지만 결론은 만족하지 않는 예. 네. 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펴보도록 할게요. 자, 거기에 보면 4페이지에 보강 문제라고 나와 있죠. 자, 이 문제에 보강 그림을 하나 좀 그려놓을게요. 그림이 빠져 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A, B, C, D 중에서 명제가 거짓임을 보여주는 원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